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76학번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시고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한 이후에 주로 통일부에서 경제협력본부장, 남북회담 사무국 회담 운영부장, 남북보류협력국장, 통일정책국장, 통일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30년간 통일관리로 재직해왔습니다. 그리고 20대 통일부 창업을 지냈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 끝난 뒤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또 이화여대에서 초명교수, 또 세안대학교 석좌교수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돼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여러분들께 이미 배포된 통일국가론이 있습니다. 오늘 김천식 통일연구원장께서 남한의 자유통일론과 북한의 이국가론을 주제로 강연해 주실 거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김천식 원장님과 함께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천식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연구원장 김천식입니다. 아침 이른 시각에 이렇게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관악에 가보면 조국의 미래를 보려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라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될 분들이 많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동문님들과 김종석 총동문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정부에 있을 때 김종석 회장님이 적십자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모신 바 있습니다만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아침 식사까지 이렇게 내주신 우리 김종석 회장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동문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다만 저는 북한을 직접 상대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양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 40번 가봤습니다. 북한에 가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또 고위 관료인 김영남, 장성택, 김용순, 기타 총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만나봤고, 북한의 고위 관료들과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북한을 들여다보고 북한의 고위층들이 어떤 생각의 그림화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저는 북한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소련 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가 죽고 고르바초프로 권력 이동이 되던 그런 냉전의 끝물에 공직에 들어가서 하여튼 청년 시절에 이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청춘을 다 바쳤어 이랬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좀 면목이 없습니다만 지금 정세를 보면은 사태가 또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동독이 서독과 다른 민족이고 이 국가로 가겠다고 선언한 헌법에 못 박은 게 1974년입니다. 그런데 그 15년 후에 동독이 망해버리고 독일은 통일됐습니다. 지금 그런 게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의 국가론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남북한이 동족이 아니고 적대적 두 국가로 남겠다고 했는데 이게 1974년에 동독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단 8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진이 바로 그 북한이 두 국가 또 남북한이 동족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결정한 회의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발언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남북한은 이제 동족이 아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고 남한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부자 그리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완전히 타국이 됐기 때문에 국경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한에서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도 못 쓰고 해처만 결여라는 말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적대국 제1의 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을 쓸 수 있는 합법성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유사시에 핵무기로 남한을 초토화시켜서 점령한 후에 영토 편입을 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좀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 1월 15일 날 국경선을 이제 새로 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방송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날씨를 얘기할 때 이 한반도 지도를 전체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16일부터는 남쪽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그 경의선이 지나가는 그리고 동해선이 지나가는 그 경계에서 그걸 폭파해버리고 이렇게 방벽을 쌓았습니다. 일종의 상징 조작인데 뭐 이건 방벽을 쌓았다고 해서 뭐 한반도가 잘라지겠습니까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왜 김정은이 그렇게 할까? 저는 북한 김정은의 두려움과 생존 본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왜 북한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를 먹고 먹히는 관계로 봅니다. 이건 김일성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먹고 먹히는 관계인 남북한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국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이 북한 1인당 GDP고 파란색이 남한의 1인당 GDP인데 이 유엔 통계에 의한 겁니다. 한국은행 통계가 있는데 한국은행 통계는 과거에 없어서 유엔 통계를 썼습니다. 1970년에 북한은 384달러, 우리는 276달러입니다.
1970년도만 해도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2022년, 2023년 통계가 없어서 이걸 썼는데 우리가 32,305달러인데 반해서 북한은 590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거죠. 이걸 보면은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김정은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공직 생활을 시작했던 1980년대 중반 후반만 해도 북한은 상당히 낙관적이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10대 전망 목표라고 하는 국가 발전 계획을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하는 그런 구호 아래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남한 상황은 어땠습니까? 지금 운동권들이 남한 체제를 전복시켜서 북한과 손잡고 통일을 하겠다고 했던 그런 엄혹한 시기였습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의 체제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 체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벗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날 무너졌는데 그걸로 해서 대한민국은 내부에서 체제 전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잃어버려서 좀 안전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0년대 여기 계신 분들도 관계되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젊은 지식 사회를 지배한 게 매판 자본론이니 종속이론이니 민족 자본론이니 또는 해방신학, 사회 구성체론 해가지고 완전히 좌파 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정부에 있었으니까 그걸 느꼈는데 정부로서는 그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기가 오래 갔다면 대한민국 체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갔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대한민국은 체제 위기를 벗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1990년 이게 이제 중요한 변곡점인데 그때 벌써 이제 우리의 국력이, 그러니까 우리의 1인당 GDP가 북한의 9배가 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전부 망해버렸죠. 소련이 망하고요. 그때 실권자인 김정일이 보기에 지금 사회주의 국가들 전부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무역이 중단이 됩니다. 특히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던 원유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거죠. 그때 실권자 김정일이 선택한 정책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완전한 폐쇄, 개방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등소평이 김일성을 불러가지고 이제 될 수가 없으니 개방하시오.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라. 이런 공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 90년대 초반을 보면은 김정일과 김일성 간의 노선 간의 갈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남북회담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갈등이 남북회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실권자는 그때는 김정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노선 갈등을 하다가 1994년에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버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게 핵개발입니다. 그리고 성군정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김정일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한 30년 동안 좀 계속이 됐고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거죠. 지금 북한이 안 망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체제 생존의 방식이 남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핵무장은 성공했으나 경제난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의 뚝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만 해도 그 폐쇄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됐는데 김정은 넘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는 이게 어려워지고 있다. 왜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체 시장이 확산되고 시장을 통해서 많은 것이 유통이 되는데 그 유통 과정에서 정보도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명이 북한에도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지금 핸드폰이 보급된 게 한 750만 대라고 하는데 2,500만의 인구 중에 3분의 1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한 가정이 하나는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도 그 스마트폰이 이 손에 들어온 다음에 문명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 정치 아무리 눌러도 이 위반된 민심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 보기에는 정권의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자꾸 남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남쪽을 바라본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우리 탈북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탈북자가 35,00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남쪽으로 오는 게 더 자유스럽다면 1년에 5,000명 내지 10,000명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2009년도에 우리가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천에 제2하나원도 짓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워낙 통제를 막 해버리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걸 통제를 하니까 탈북자가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탈북자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 한류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정권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쪽을 바라보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류가 지금 퍼지고 있어서 그냥 놔두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교육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반동사상문화라고 하는 것은 남한적 사고방식과 생활 형태입니다. 그걸 북한 주민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은 북한의 청년들이 자꾸 남한 청년들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뭐 오빠란 말도 쓰고 뭐 자기야 뭐 이런 말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서울 말씨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북한 관료들하고 오랫동안 협상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협상으로서는 한 120번 했거든요. 북한은 한 40번 갖고 또 이제 판문점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왕래하면서 하고 그랬는데 회담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상당히 투박한 북한 말씨를 쓰는데 여러 번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서울 말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서울 말씨가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해가지고 틀어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통제를 하냐면은 남한의 한류 드라마를 집단으로 보고 그러면은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엄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막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스스로는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망해가고 있다 지금.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리고 패배주의 풍토가 번지고 있다. 그리고 기초식품과 생필품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개 다 김정은이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순수성과 혁명적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소위 혁명과 건설을 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 두 개가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온갖 잡사상이 돌고 있고 또
혁명적 낙관주의는 온데간도 없고 이게 지금 패배주의에 지금 물들어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노동신문을 보면은 김정은에게 목숨을 바치는 열혈 충신이 되라. 풀뿌리를 먹고 살더라도 투철한 혁명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김정은 사상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사회 내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보기에는 이렇게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근저에는 남한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한과의 단절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바로 작년 말에 했던 남북한의 이민족 또 두국가론 이런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정권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동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동족인 남쪽은 왜 저렇게 자유롭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탈북자도 생기는 거고 그 고위 탈북자들이 남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식들이 반체제 운동에 가입해가지고 이게 당하게 생겼으니까 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혁명투쟁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허구죠. 북한이 그러니까 한반도가 해방된 것은 연합국이 일본에 승리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김일성이 뭐 만주에서 항일혁명투쟁을 해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무력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계속 신화를 창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민족해방, 조국통일이라는 신화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가 운영되고 유지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원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주민들이 동족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하면은 남한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게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동족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은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북한의 80년사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지상에 뭐 있는 여러 가지 기념물 중에 통일이라는 것, 동족이라고 박히는 것들은 전부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의 도서관에 가면은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을 텐데 거기에 동족과 그러니까 민족과 통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빠진 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독이 74년 헌법에 그렇게 못 받고 이제 동독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그런 세뇌 공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중반 되니까 동독 주민들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서독과는 동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한 달 만에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생각이 무너진 게 처음에 이제 그 동독 시민 혁명의 구호가 우리는 인민이다였는데 한 달 후에는 뭐로 바뀌냐면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졌는데 여러분 독일만 해도요.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따지면 한 200년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없앨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게 김정은의 한마디로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세뇌를 하겠죠, 주민들한테. 그러나 그 세뇌가 좀 먹힌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 생각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기도하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핵 개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개발한 지 이제 30년이 됐는데 뭐 저렇게 지금 그 김정은 앞에 있는 게 전술 핵탄두인데 이렇게 핵무기도 다 완성이 됐고 또 이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도 지금 단거리 미사일은 전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남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인데 이건 아직도 뭐 완성이 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남한을 칠 수 있는 핵무력은 완성이 된 거죠. 그 이제 무력이 완성됐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다가 선제 핵 공격을 하겠다고 못 받고 있고 그런 나라 지금 세계에 없습니다. 또 이 실전 배치를 해놓고 그걸 훈련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핵무기를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핵무기를 쓸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이게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북한 핵에 위협을 받는 나라들은 북한보다도 수백 개의 그 국력을 가진 나라들인데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우리도 열심히 이거 대비하고 있고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쓸 수 없을 겁니다. 대신에 지금 북한은 핵 개발로 인해 가지고 국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앞에 그 까만글씨로 된 국제 제재, 이건 이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로 시작된 건데 솜방망이였는데 4차 핵실험을 한 2016년 2월 달에 4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 270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실질적인 제재가 들어가가지고 쭉 이제 계속 되는데 그 제재들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모든 물자는 북한이 수입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수출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생산재라든지 뭐 자본재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북한의 내무역 동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0 이후 안보리 제재 270 이후에 확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은 코로나 동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떨어진 건데 지금 한 그 북한의 무역 규모가 2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밀무역이 있을 텐데 그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억 달러인데 우리가 지금 1조 한 3천억 달러 되는데 한 6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6천배가 그런 거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차이가 되는 것이고 북한 경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소됐습니다. 1990년 그 냉전이 끝나면서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고 약간의 이제 플러스 성장도 한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90년에서 2022년까지 계속 쪼그라들었습니다.
지금 그 통계가 90년에 1인당 GDP가 734달러였는데 2022년이 590달러거든요. 근데 인플레를 감안해 보면은 반쪽 정도가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불만, 패배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또 대남 관계에서 위협을 느끼지만 대외적으로도 위협을 느끼는 요소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대무역 비중인데 주황색을 보시면 됩니다. 중국의 비중이 과거에는 20% 내지 30% 정도였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로 이게 확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10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100%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중요할 뿐만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원유와 식량을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줄을 중국이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좀 잘못 알려진 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그럭저럭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저 밑에 인민들까지 중국에 대한 아주 거부감 이게 많습니다. 이거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북한의 노동당의 뿌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원래 만주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을 만들 때 스스로 못 만들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는데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밑바닥을 형성한 거죠. 꼬붕이 된 겁니다. 그때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은 갈등 관계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정권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는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중국을 좀 멀리 하려고 하고 경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후에 중국의 손아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척 겁나는 일입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잘 안 쓰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가끔 그런 얘기했죠. 중국은 북한을 비핵화시킬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걸 안 쓰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정은은 상당히 겁이 나고 이걸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저는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만나가지고 이런 회담을 한 그 배경에는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 6자 합의담 할 때 북한의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시간 말로 하면 해칭 전략이죠. 중국의 영향력을 좀 약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이 김정은을 5번을 부릅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너 좀 트럼프하고 그렇게 미국 말 듣고 그러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증거가 그 당시 미국 CIA 국장인 폼페이오 회고록에 나옵니다. 자기가 이제 평양을 들락거리면서 북한하고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자기가 보니까 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는 것 같더라. 그리고 김정은은 자기의 권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더라. 그리고 그 미국 회담 과정에서 김정은은 미국 말을 들으려고 그랬었는데 중국이 방해하더라. 이런 것을 자기 회고록에 써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짐작으로만 쓰지는 않았겠죠. 다 중국과 북한 간에 오고 가는 그런 통신들을 듣고 이런 얘기를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상회담, 미국 관계 정상화가 안 됐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가 이제 진전되는데 이건 해칭 전략 2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가 어떻게 왔느냐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제한 없는 파트너십 이렇게 하면서 시진핑과 푸틴이 정상회담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으니까 이 중국의 영향권 하에 있는 김정은이 거기에 좀 끼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년 6월달에 이 러시아 북한 간에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 분쟁 시대에 끼어들 수 있는 그런 군사 동맹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얘기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권에 지금 러시아가 들어온 것이고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이번에 한미일 삼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그때 북한이 중국이 자기들의 헌법을 무시하고 내정을 간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니까 중국이 북한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이 군사동맹조약 그 언저리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비난을 한 그런 무렵에 2018년도에 김정일이 중국에 가가지고 시진핑과 회담을 하면서 어디를 거닐었는데 그때 발작 동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 갈등이 보이고 있고 교역이 엄청 축소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갑자기 한국인한테 비자 면제를 해줬는다. 이것도 상당히 그런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저렇게 관계를 급진전시키는 게 김정은의 운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과 또 이렇게 관계가 되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중국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파병까지 하면서 혈맹 관계를 굳히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김정은의 그 불안감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혈맹 관계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가 위험해졌을 때 러시아라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의 불안감과 생존 본능에서부터 이 문제들을 보자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은 내부를 결속시키는데 남북 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잘못해서 남북 관계가 긴장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분단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한반도의 불안정 위기는 전부 북한에서 발원합니다.
이번 10월 8일 날 김정은이 어디 가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까지 남조선 혁명을 추구했고 무력 통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핵무기로 남한을 이제 이어받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겁니다. 북한 정권 불안감의 배경에는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을 해야죠. 통일이 된다면은 그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금년 그 노벨 경제학상이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부분이 남북한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분석하는 것은 남한은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부국이 됐고 북한은 약탈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제도를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북한의 이 체제 실험은 세계사적인 그런 실험 같습니다. 절대로 이런 실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문화이고 말도 같고 또 경제적 상황도 같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상황은 분단 당시에 북한이 더 유리했죠. 뭐 그 당시에는 전력의 95%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고 체제 실험을 한 결과 남한은 성공의 슈퍼스타가 됐고 또 선생국중 유일한 선진국이고 이거 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가 담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지상낙원을 선전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을 것도 없고 자유롭지도 않고 세계 최빈국일 뿐만 아니고 최악의 인권 국가입니다. 그래도 우리 가끔 북한 TV를 보면은 앙상하게 명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날뛰면서 이 세상 뭐 세상에 보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처해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정권이 주민들의 정신과 신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됐다. 일종의 동물 농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자유통일을 추구하는가? 지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나라가 없던 일제시대 때부터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입니다. 이것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서울대학 동문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 들어가려면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를 포함해서 꼭 외워야 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둠은 자의 조선의 독립불균과 조선인의 자유를 선언하노라. 김이 독립선언에 나오는 겁니다.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3월달에 김이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4월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섰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에 바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7년 11월 14일 지금 오늘이 11월 14일인데 77년 전에 유엔에서는 한민족의 자유총선에 의한 정부 수립을 결의를 했습니다. 민족 자결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게 소련에 의해서 거부가 돼서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민주공화국을 완성을 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이걸 완성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 헌법에 못 받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무속도서를 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통일을 하겠다고 좀 선언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채택된 모든 유엔 결의는 한민족의 자유의사에 의한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걸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이 북한 지역에 대한 북한 주민에 대한 영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에게 대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현재 북한 땅에 대한 영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면 대한민국 체제처럼 통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일 문제의 본질은 체제 통일입니다. 체제 선택의 문제이고 체제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체제의 단일성을 갖춘 하나의 정부,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한 국가 내에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절충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 두 체제의 공존의 통일을 한 예가 예멘이었습니다. 90년 4월 달에, 그러니까 독일보다 먼저 통일을 했어요. 90년 4월 달에 남북 예멘의 체제, 그때는 남예멘이 사회주의 체제고 북예멘이 자본주의 체제였는데 그 체제의 통일 없이 그냥 권력이 통합을 했는데 3년 뒤에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도 내란 중입니다. 절대로 체제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60년대, 70년대 좀 절충적인 그런 체제를 찾을 수 없느냐, 이걸 좀 연구하고 들이게 있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제로 통일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민족 자결권, 그리고 우리가 행사에서 대통령께서 이번 8.15 경축사에서 자유통일 선언을 했는데 그런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이것도 어디에서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자유통일 선언이 과거 통일 정책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과거의 통일 정책은 당국 간에 합의를 해서 통일을 하는 걸로 지금 통일 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통일 선언은 주민들의 자유 선택을 통해서 통일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북한 주민들이 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통일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겠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지 딱 폐쇄를 해가지고 주민들을 가둬놓고 세뇌를 통해서 이걸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주민들은 자유롭고 자유권이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다. 이게 지금 우리 통일 방안에, 우리 자유통일 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내용이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통일하지 말자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통일하지 말자고 그렇게 떠들고 있더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반론을 받을 수 있는데,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나라가 없던 시기부터 하나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미완이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가겠다. 그건 반역이죠. 예,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일수록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통계에 자료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제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1월 9일 그걸 보고서 저보고 이제 빨리 가서 그거 좀 보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11월 15일 날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야, 언제 통일될 것 같아?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독일 관료든 정치인이든 학자든 일반인이든 통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인당 당수였던 라폰텐 이 사람은 통일해서는 안 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동독에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통일운동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통일도 아마도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통일될 수 있는 정세가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 중에 통일하지 말자고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통일하지 않으면 저 땅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저는 용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은 이미 반통이 대세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통일해야 되겠다고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2002년도에 불과는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는데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자결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결권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독도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분노를 표현하는데 아니 저 큰 훨씬 더 넓은 북한 땅이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식적으로 불러준다든지 우리는 이제 두 개 국가로 가자든지 그런 선언을 하는 순간 주변국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우리 땅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기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정이 휴전협정입니다.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국경이 그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통일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사는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꿈이 있는 겁니다. 통일을 이야기하고 한다는 것은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꿈이 있는 개인, 그 꿈이 있는 나라 이것은 그 꿈이 없는 사람과 없는 나라와는 천양지차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통일이라는 목표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그런 모습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5분 더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한민족은 수만 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된 민족입니다. 서울대학교 박정재 교수가 한국인의 기원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25,000년 전에 극빈기에 국방에 살던 사람들이
이 한대 살림지대인 한반도로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민족의 원류가 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학과의 신영화 교수도 마치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정치과 출신인 박성현 선생이 그 상징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상징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은 2만 5천 년 동안 형성된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들은 거의 평야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와서 쓸어버리고 대체를 하거나 또는 완전히 섞이거나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만들죠. 민족이라는 걸 만드는데 한민족은 일부러 그렇게 민족을 만들 필요가 없는 자연적인 실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완전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 하나의 땅인 한반도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게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걸 회복하자는 게 나쁩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전한 자유를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행동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도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 이념적 갈등이 많은데 이념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데 그 이념 갈등이라는 게 뿌리가 분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는 한 덩어리이고 또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2개 이상의 국가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평화롭지 않습니다. 삼국시대 700년 동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후삼국 50년 동안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남북한 시대 80년이 다 됐는데 하루라도 평화로운 시대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좀 그런 것 같았었는데 내막적으로는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100 몇십만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걸 평화롭게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도 한반도에 2개 이상의 국가 실체가 있으면 절대로 평화롭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경제를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주인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고 노예는 남들이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질서 속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국력이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특히 옆에 큰 나라가 우리를 가끔 무시하죠.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강국입니다. 이게. 유럽에는 통일된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세계 5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세계 4대 강국이 각축하고 있는 중간에 딱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네 나라의 운명이 갈립니다. 그 나라를 주변 나라들이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번영을 위해서도 통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통계청 예산정책처에서 만들었는데 통일이 되면은 40년 동안 매년 103조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데 통일 효용은 321조가 돼서 200조 원이 남은 1년에 200조 원씩 이득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통일되면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통일하면은 북한도 망할 뿐만 아니고 우리도 망한다고 그러는데 통일 비용이 들어가면은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얘기할 때 너희들 주머니에서 돈 뺏어서 북한 주민들 먹여 살릴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세금 좀 더 얻겠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것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세금도 많이 거칩니다. 세금 거치는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60조 내지 100조가 더 거치는데 그거 통일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통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되면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